2018년 폭락을 말하던 그들. 하지만 급등한 주택가격에 우울감과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시는 분 많으시죠? 2020년 부동산 대전망, 더 이상 폭락은 없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전망을 해드릴게요. 예, 최근에 지금 상담을 제가 해보면요,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좀 강의 주제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내년 이제 부동산 전망을 상당히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내적인 경제 변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2020년에 대한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2019년도 부동산 전망을 한 자료가 1년 전 자료가 저희 또 채널에 남아 있거든요. 예, 그거 한번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제가 했던 말씀들이, 했던 말들이 좀 맞았나, 안 맞았나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예, 예, 시간 나시는 분은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자, 2020년, 예, 부동산 대전망을 말한다. 자, 지금 최근에 보면 다시 또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또 제가 상담을 해보다가 보면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내 것도 조금 올랐는데 남의 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이나 또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아서 주택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올 초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그 매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적인 부담 때문에 또 주택을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에 대한 좀 전망을 좀 해드릴게요. 예, 전망을 좀 해드리는데, 자, 먼저 이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정도. 예,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가요, 눈앞에 펼쳐진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제로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금리라는 거를 저는 이제 시장의 힘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시장의 힘.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힘이 뭐예요? 즉 돈이죠. 예. 돈이 지금 많이 풀려 있는 거죠. 예. 많이 풀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거기다가 지금 경제 성장률은 지금 계속적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되면 어떤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 자, 당연히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이런 또 기대 수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 기대 수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은행에서 돈은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려는 자금 수요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이자율보다도 어떻게 보면 낮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자율보다도. 저금리긴 한데 이자율보다도 낮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데,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제로금리라는 건 여러분 지금 금리가 낮다라는 의미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 운전자금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금리를 낮추는 건데 경기가 결론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경기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은 유보자금이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예,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이 몰릴까? 예, 뭉칫돈이 몰릴까?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금리긴 한데 저금리에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거를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대출에 대한 규제죠. 대출에 대한 규제.
최근에 보면 사실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수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가 지금 상당히 심해요. 예, 상당히 심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자, 근데 대출 규제가 지금 상당히 심한 거죠. 예, 대출 규제도 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되지 말라. 예, 다주택자 되지 말라고 지금 양도소득세, 그죠? 양도소득세 중과시킨 거고, 지금 보유세도 지금 강화시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피냐면, 이런 그 대출에 대한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거나, 그러니까 1주택자가 되는 거죠.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고, 그 다음에 보유세가 강화되니까 이런 양도소득세라든가 보유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핍니다. 회피하는 전략을 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역으로 그럼 이런 돈들이 흘러가냐. 자, 이런 거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 강남 3구라든가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그동안 소형이라든가 중형 평형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던 중대형 평형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많이. 중대형 평형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중대형 평형대가 오르냐면 그동안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차라리 다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공급이 적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형 평형대가 그동안 신규 공급이 적었잖아요. 신규 공급이 적었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중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는 뭐 소형 평형 두 개보다는 차라리 중대형 평형대 하나,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세금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대출이라는 규제도 어차피 지금 2주택 이상 서울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대형 평형 때도 가격이 되려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예, 가격이. 자,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개발 호재라든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안전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으로 지금 돈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지역으로, 아니면 틈새가 보이거나, 틈새가 보이거나. 자, 최근에 한번 느껴보셨죠? 자, 제가 2주 전에, 11월 6일 날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나오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산 쪽이라던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쪽이라던가 고양시 일대라던가 지금 해제되자마자 투자자들이 몰려들 거다. 그죠? 왜? 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된다라는 의미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느슨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틈새가 생기니까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거죠. 투자자들이. 예, 그러면서 이런 틈새 시장으로 끊임없이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개발 호재가 높은 지역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수요들이 지금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런 것들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 7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더 줄어들겠구나. 새 아파트 어떻습니까? 급등을 해버렸죠. 새 아파트들. 그죠? 각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단지들 급등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런 틈새 시장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공급이 많은 외곽 지역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적을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지만 앞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지역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제로금리 시대가 오면 2020년도에도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내년에도 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철저한 양극화 시장입니다. 양극화 시장.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예.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내년에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양극화 시장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심해야 되는 거 한 거 첫 번째, 내년부터는 더욱더 철저한 양극화 시장이 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내용이냐, 거래를 누르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펴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죠? 거래를 눌러서 가격 상승률을 낮추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가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내년에도. 자, 어떤 겁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켰어요.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시키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다주택자들이 학습효과가 있죠. 예, 학습효과가 있죠. 자, 예전에도 양도소득세 중과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뭐예요? 완화시켜줬죠. 완화시켜줬다가 끝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중과 때 매도했던 사람들은 차익을 못 본 거고 버텼던 사람들은 차익을 상당히 많이 봤죠. 그죠? 이런 학습 효과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탈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탈세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전략을 피기 시작하죠. 어떤 겁니까? 부부간의 증여라든가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증여라든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상당 기간 거래가 그 물건이 시장에 못 나오는 거죠. 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해서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놓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재고주택 시장의 매물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실질적으로 나가보시면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를 강화시켰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아까 보유세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2주택 이상이면,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내가 내야 할 보유세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걸 펴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적인 양극화로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겁니다. 더 좋은 지역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지금 안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2년 동안도 실패했는데 2020년도에도 당연히 실패가 지속된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한번 볼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 이게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를 보면은 우리가 강남 4구 일대하고 지금 마포, 용산, 성동 일대, 그 다음에 여의도의 그 영등포구 쪽에 여의도동 일대, 요 지역만 지금 분양가 대상 지역이고, 요 뒷지역들이나 인근에 또 뭐 뉴타운들이 있는 동작이라던가 이런 데는 지정이 안 됐죠. 우리가 양천구에 목동도 빠지고요. 그죠? 자, 이런 지역은 다 빠졌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도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통 강남 4구하고 마용성, 여의도 일대가 지금 적용 대상 지역으로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이 됐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상당히 많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자, 첫 번째가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 강의 오랫동안 들으셨으면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예, 민간 공급이 유치가 될 거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업이 이제 더디게 진행이 되겠죠. 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소나기는 피해 가야겠죠? 예, 소나기는 피해서 가야 되니까 민간 공급이 당연히 유치될 수밖에 없으니까 신규 입주 단지, 최근에 신규로 입주하고 있는 단지들의 가격이 폭등을 할 거고 2020년도에도 똑같을 겁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시소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2019년도에 새 아파트, 입주한 지 5년 이내의 아파트와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5배가 차이 납니다. 5배가. 그만큼 새 아파트에 대한 시소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자, 아까 보셨듯이 강북 지역은요,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안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뭐, 강북의 분양가는 모르겠지만, 강북 시세가 적용 대상 지역의 분양가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적용 대상 지역의 분양가가 강북 시세보다 가격이 더 낮아요. 입지는 얘네가 훨씬 좋은데 적용 대상 지역이 입지가 훨씬 좋잖아요. 선호도가 높고. 그런데 분양가가 이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닌 시세보다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분양받으면 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가점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당첨권에 드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돼요. 시장에 끊임없이 나와줘서 많은 사람한테 분양가가 떨어졌다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데 시장을 철저하게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시장을.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전매 제한 조치. 자, 전매 제한 조치가 들어가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분양가 그러니까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주변의 시세보다 지금 80% 이하이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10년 동안 전매 제한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자,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 일반 분양을 받아서, 운 좋게도 내가 당첨이 돼서, 가점이 높아서 당첨이 돼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물건은요, 10년 동안 시장에 못 내놔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시장에 물건이 없고요. 가뜩이나 지금 새 아파트에 대한 시소성이 높은데, 그 일반 분양자가 받았던 물건들이 시장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좋겠습니까? 시장에 공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시소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건 맞는 거고, 누가 좋겠어요? 거래가 되는 조합원분이 시소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더 오르겠죠. 그죠? 거래가 되는 조합원께 더 시소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적용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또 다른 틈새가 생긴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또 다른 틈새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냥 거래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이런 정책이 계속적으로 2년 정도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충분한 양의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주택들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020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두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거래를 누르는 부동산 정책, 그동안 실패했듯이 또 실패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한번 갈게요. 자, 도심에 주택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은 또 지속된다라는 거죠. 자, 보면 서울 거래요. 서울은 땅이 없죠. 네,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에 택지를 공급할 땅이 없잖아요. 그죠? 땅이 없는데, 그럼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같은 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끊임없이 해줘야,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갈증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에 대한 3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속도를 상당히 늦추는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이 앞으로는 진행이 안 되겠죠. 자,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재건축 양으로 한번 보면 어차피 강남에서 저층 재건축 끝났습니다. 앞으로 되더라도 중층 재건축이에요. 즉 일반 분양분이 되더라도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앞으로 하더라도 양은 계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좀 재건축 얘기고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이런 정책을 피면서 재개발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 51%가 벌써 해제가 됐습니다.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안 폈으면요, 이 51%가 해제가 안 되고 더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됐겠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피면서 재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물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 4월 달인가 5월 달에 서울시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죠.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노후된 지역의 일반 주택지는 재개발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을 하는 전면 철거 방식을 폈다면 지금은
보존하는 전략을 핀다는 거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가면서 보존하는 전략을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 자체도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구역 지정 자체도 상당히 지금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서울 도심에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재건축에 대한 규제, 뉴타운 추구 전략,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도심에 이런 재생 사업으로 인한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적인 실효성은 높아진다. 예, 가격 떨어지겠습니까?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보기 전에 네 번째는 이제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가천이 한 7천 가구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양지구가 지금 17,000가구, 그 다음에 하남 교산지구가 32,000가구, 또 남양주 왕숙지구가 한 66,000가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5월 달에 발표된 이제 대장지구하고 창릉지구를 보면 2만 가구하고 지금 창릉지구가 38,000가구가 지금 이제 이 주택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는 주택 공급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토지 보상금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제 감정평가를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라던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나오면서 그 당시 나왔던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보면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게 토지 보상금이 20조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나왔던 3기 신도시와 다른 택지 지구를 합하면요, 30조가 넘어가는 토지 보상금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저금리하고 맞물려서 이 토지 보상금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자, 당연히 우리가 이 부동산에서 받은 토지 보상금은요,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금리에 이런 수도권 지역에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당연히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약 45조 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금이 풀립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금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으로 돈을 옮겨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부동산 쪽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죠. 그럼 당연히 이런 토지 보상금이 막대하게 풀린다라는 거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런 토지 보상금이 뭉칫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1, 2기 신도시 서울 인근에 우리가 1기 신도시,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분당, 그 다음에 나머지 왜 2기 신도시들 이제 분양 2기 신도시 개발을 할 때요, 서울의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왜? 토지 보상금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받은 보상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풀렸을 때요. 자, 2기 신도시 예를 들면 2004년도에 판교에 토지 보상금이 풀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05년도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더 올랐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판교 끝나고 광교의 토지 보상금이 또 풀렸습니다. 수도권 인근에서 풀린 토지 보상금, 다시 수도권 지역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3기 신도시 내에만 약 18조의 토지 보상금이 2년 내에 풀린다라는 거죠.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돈을 막기 위해서 뭐 대토로 주거나 다른 토지로 주거나 아니면 리츠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찌됐든 토지 보상금은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토지 보상금들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 딱 4가지만 준비해드렸어요. 자, 첫 번째, 금리가 낮다. 금리가 낮으면 돈은 어디로 가냐? 틈새 시장이라던가 틈새가 있는 시장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얘기 했습니까? 그동안 실패했던 정책, 2020년도에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의 주택 공급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재개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네 번째, 저금리에 맞물려서 어마어마한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아직도 폭락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의 듣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꼭 가서 그 병원, 바쁘시더라도 그 병원 가서도 그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